조선시대에 사랑은 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맞고 세상이 맞고 운명이 막았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두 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랑한 여자를 지킨 양반과 도련님. 조선시대 1806년 겨울 이야기입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양반 마을 이씨 가문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6살 된 도련님이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지요. 아버지 이판서와 어머니 신부인이 배웅을 나왔고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도 모두 나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말 위에 올라탄 청년 이규형. 흰 도포에 검은 갓을 눌러쓴 모습이 참 매젓했습니다. 그런데 규형의 눈이 자꾸만 어디론가 향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하인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소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16살 이름은 매화, 이씨 집안 종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어머니 춘섬 옆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고 도련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규형이 말고삐를 당겼고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의 입에서 도련님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16,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사랑을 알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양반 도련님과 종의 딸이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둘은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규형이 8살 되던 해입니다. 이씨 가문 정원에 매화꽃이 만발하고 하얀 꽃잎들이 봄바람에 휘날리던 어느 봄날, 매화나무 아래서 한 소년이 책을 읽고 있었지요. 이규형 총명하기로 소문난 이씨 가문의 도련님이었습니다. 큰 눈에 밝은 미소를 가진 소년이었지요. 그때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드니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집안종 춘섬의 딸 매화였습니다. 같은 나이 8살 소녀입니다. 그 아이는 맑은 눈으로 규형을 바라보고 책에 담긴 글자들을 신기한 보물처럼 쳐다봤습니다. 규형은 옆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매화는 놀랐지만 가까이 앉았습니다. 규형이 책을 보여주며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이었습니다. 하늘천, 땅치. 매화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글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둘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그날 이후로 매일 만나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게 됩니다. 봄에는 정원에서 글을 배우고 여름에는 연못가에서 물장난을 치고 가을에는 붓글씨를 연습하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 어느덧 두 아이는 10살이 되었고 또 세월이 흘러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둘은 여전히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규형은 여전히 양반 도련님이었고 매화는 여전히 종의 딸이었습니다. 15살이 된 규형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우고 예의범절을 배우면서
점점 자신의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규형은 양반가의 적장자고 과거에 급제해 벼슬을 하고 가문을 빛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이 종의 딸과 어울린다는 게 조금씩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규형은 매화가 다른 하인아이랑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또래 남자 종이었고 둘이 웃으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규형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질투였습니다. 며칠 혼란스러웠던 규형은 매화를 피했습니다. 규형도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매화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걸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규형은 결국 정원으로 갔습니다. 매화는 기대에 찬 눈으로 맞이했지만 규형은 어색했습니다. 매화가 걱정스러운 손길로 규형의 이마에 손을 올리려 할 때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매화의 손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매화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규형은 뒤돌아섰고 매화도 평소와 다른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얼마 후 규형은 아버지한테 불려갔습니다. 사랑채에 앉은 이판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판서는 규형이 매화와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규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규형은 매화에게 단지 그를 가르쳤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규형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천한 신분의 여자와 다시는 어울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규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형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규형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해 집안을 빛낼 장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매화와 어울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고 규형도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규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매화를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같은 시각 하인들이 머무는 뒷채. 춘섬이 딸 매화와 무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춘섬의 목소리는 슬프고 무거웠습니다. 춘섬은 매화가 도련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춘섬은 도련님이 그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섬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종이란다. 도련님은 양반이시고 그 차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단다. 도련님이 매화를 어떻게 대하시든 그것은 도련님의 자비심일 뿐이란다. 결코 우리가 같은 이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행복한 게 싫으냐고. 춘섬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춘섬은 매화를 쓰다듬으며 딸이 행복한 걸 싫어하는 어미는 없다고 하였고 단지 나중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따를 것이니 지금부터 마음을 접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춘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린 딸의 순수한 마음을 꺾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지만 이것이 종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매화는 작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매화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백앤닛이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엄마와 같이 잠을 청하는 불 꺼진 초라한 거처는 지금 그녀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15 소녀에게 첫사랑을 포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규형과 매화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규형은 공부에 매진했고 훈장님께 더 열심히 배우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보면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서 매화와 함께 웃던 기억이 떠오르고 책을 읽다가도 문득 매화가 글자를 배우며 진지하게 붓을 잡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규형은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화는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느질도 배웠습니다. 일을 하면 규형 생각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규형이 가르쳐준 글자들을 몰래 연습했습니다. 먹물도 없고 종이도 없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렸습니다. 하늘천, 땅지, 규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화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규형이 서재에서 나오는데 매화가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지만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매화는 예전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소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규형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규형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가 이만 가보겠다며 몸을 돌리려 했을 때 규형이 무의식 중에 손을 뻗었습니다. 규형은 작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매화의 눈이 커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규형은 오늘 밤 매화나무 아래에서 만나자고 했고 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달이 밝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규형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형은 어둠 속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고 매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둘은 매화나무 아래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규형은 매화를 보지 못한 그 시간이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규형이 매화의 손을 잡았고 매화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규형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있다고,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화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매화도 규형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나무 아래에서 매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규형은 매화에게 약속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힘들겠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른이 되면 반드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만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규형과 매화는 몰래 만났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매화나무 아래에서, 비 오는 날이면 빈 창고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규형은 과거에 급제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규형이 16이 되던 해 겨울. 아버지 입한서는 규형이가 이제 16이 되었으니 한양의 큰 서당에서 공부하고 과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유학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준비해 두었으니 다음 달 초하루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규형은 매화를 만나 서울로 간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화의 온몸이 떨렸고 그것은 영원히 못 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규형은 과거 볼 때까지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말했고 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규형은 매화를 일으켜 세웠고 기다리면 꼭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형은 평생 매화만 사랑하겠다고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향기를, 숨결을 기억하려는 듯 꽉 껴안았습니다. 그 다음 달 초하루 눈이 내리던 날 규형은 떠나고 매화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매화는 집 뒤편 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눈을 헤치고 숨을 헐떡이며 떠나는 규형을 조금이라도 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낮은 뒷산이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규형이 보이지도 않는 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매화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쯤 매화는 그제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추운 산 속에서 반나절, 그리고 하루 종일 끼니를 걸은 매화는 힘없이 축 처진 몸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규형과 시간을 보냈던 매화나무 근처에 가보았습니다. 매화나무를 보니 또 규형이 생각났습니다. 집안 곳곳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규형과의 추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만났던 날, 글자를 가르쳐 주던 날, 함께 웃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포옹까지. 매화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딸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 춘섬이 왔습니다. 춘섬은 꽁꽁 얼어있던 매화의 손을 꽉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매화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 흘러 어느덧 규형은 18살이 되었습니다. 군장님은 규형을 보며 반드시 몇 년 안에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형은 한양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큰 서당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과거 준비는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규형의 마음 한편은 늘 고향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매화를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규형은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글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쓴다 해도 전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종의 딸에게 양반 도련님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형은 종이 앞에 앉아 매화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매화도 규형을 잊지 못했습니다. 18이 된 매화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동자. 마을 젊은이들이 춘섬에게 혼담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춘섬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춘섬은 가슴이 아팠지만 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춘섬은 그저 딸에게 잊혀질 시간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화는 밤마다 규형이 가르쳐준 글자를 연습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글을 읽을 수도, 간단한 문장은 쓸 수도 있었습니다. 매화는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규형이 돌아왔을 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해 봄, 이판서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규형이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하인들이 대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매화도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도련님이 아직도 자신을 잊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양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날 잊으셨을까? 매화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규형이 돌아오는 날 봄비가 내렸습니다. 18이 된 청년은 더욱 의젓해 보였습니다. 키도 훌쩍 자라고 얼굴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백색 도포를 입고 검은 갓을 쓴 모습은 이제 완전히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규형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판서와 신부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규형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신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규형은 한양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당 생활, 훌륭한 스승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이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규형의 마음은 온통 딴 곳에 있었습니다. 매화는 잘 있을까, 건강할까, 자신을 잊지 않았을까. 그날 밤 규형은 창문으로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올까 하지만 매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규형은 참지 못하고 직접 매화를 찾았습니다. 뒷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매화를 보았습니다. 규형이 이름을 불렀을 때 매화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매화는 더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청순한 모습에 아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규형이 매화의 손을 잡았고 매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규형은 매화를 아직도, 아니, 더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매화는 규형의 품에 안겼습니다. 2년의 공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신분도 현실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규형과 매화는 다시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규형은 이제 어른 대우를 받고 사람들의 시선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양반가의 적장자가 종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할 방법은 다 찾게 되나 봅니다. 달 없는 밤이면 정원 구석에서, 비 오는 날이면 빈 창고에서. 만남은 짧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규형은 과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급제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매화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서 신분의 벽이 허물어질까? 양반이 종과 혼인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규형의 눈을 보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규형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매화가 규형에게 자신이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이었습니다. 도련님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규형은 그것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매화가 혼자서 이만큼 공부했다니. 규형은 매화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규형은 과거에 급제하면 벼슬을 얻고 그 힘으로 매화를 첩이 아니라 정실로 맞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란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화는 그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첩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형은 고개를 저으며 매화를 정당한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규형이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판서와 신부인이 규형을 불렀습니다. 규형이 사랑채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씨 가문과 혼담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부인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씨 교수는 좋은 가문의 아이고 덕이 있다고 하니 분명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 다음 달 보름에 첫 만남이 있으니 만나보거라. 규형은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이는 내 의사를 묻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을 위한 일이다. 규형은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판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매화라는 아이 때문이냐고 신부인이 물었지만 규형이 대답하지 못하자 이판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판서는 한씨 교수와의 혼사는 이미 정해졌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형이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판서는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규형은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규형은 매화를 만났고 혼담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규형이 자신이 어떻게든 하겠다고 말했지만 매화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규형은 괜찮을 리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담담했습니다. 규형은 혼사를 거절하겠다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화는 규형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거역하시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매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의 혼사는 함부로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규형이 그렇다면 어떡하냐고, 이대로 헤어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훌륭한 양반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올바른 벼슬아치가 되실 분이십니다. 저 하나 때문에 그 길을 망칠 순 없습니다. 매화는 자신이 사랑한 도련님이 훌륭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규형은 매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매화는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서로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들렸을 때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둘은 사라지는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매화와 헤어진 며칠 후 규형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형은 친구 이강을 만났습니다. 이강은 규형의 유일한 친구였고 규형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규형이 도망가려 한다고 말했을 때 이강은 놀랐습니다. 규형은 매화와 함께 한양으로 가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이강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규형은 매화 없인 살 수가 없다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은 한참 친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신중하게 생각하고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지 물었고 규형에게 없어질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양반 신분, 가문, 그리고 재산. 이강은 규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돈을 마련하고 평민 옷을 준비하고 또 한양에 미리 거처를 알아봐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강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규형은 집으로 돌아와 매화를 만났습니다. 매화에게 같이 도망가서 살기 위한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매화가 망설이자 규형이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형은 신분 같은 거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매화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 후 도망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규형과 매화는 준비를 마치고 이강이 마련해준 돈과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섬이 딸의 짐을 발견했습니다. 춘섬은 매화의 계획을 알아차렸고 매화를 말렸습니다. 춘섬은 딸에게 네가 하려는 일이 도련님을 망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이판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판서와 신부인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을 꿰어 도망가려 했느냐고 이판서가 분노했습니다. 춘섬은 제발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네 딸은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 바로 그때 규형이 뛰어들어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이판서가 규형을 때렸고 규형이 쓰러졌습니다. 규형은 그대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규형을 방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춘섬과 매화를 당장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춘섬과 매화는 다른 양반집에 팔려갔습니다. 규형은 방에 갇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멀어지는 매화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매화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규형은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판서는 걱정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규형을 위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부인은 아들 방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규형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차가웠습니다. 한 달 후 규형과 한씨 교수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많은 양반들이 모였고 음식과 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한씨 교수는 아름다웠고 단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가문의 교수였지만 규형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례 절차가 진행되고 절을 하고 술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씨 교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마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신방에 들어갔고 침묵했습니다. 규형은 먼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씨는 쓸쓸하게 웃어 보이며 자신도 원해서 한 혼인은 아니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살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고, 규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행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규형은 28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하여 작은 벼슬을 얻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만족했습니다. 규형은 훌륭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규형은 벼슬을 얻어 가문을 빛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과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지만 공허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규형의 마음은 아직도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한씨 부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다른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매화, 매화. 규형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매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화는 28이 되었습니다. 다른 양반집 종으로 팔려가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새 주인은 가혹했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밭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매화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18의 청순한 소녀는 사라지고 고된 삶을 견뎌온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화도 규형을 잊지 못해 밤마다 그를 생각했습니다. 규형이 가르쳐준 글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웃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 나눈 약속, 그것이 매화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규형과의 추억이 힘들고 고된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머니 춘섬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졌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으며 자신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만약 그때 도망을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 봄날 규형은 관청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벼슬아치의 의복을 입고 하인을 데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장사치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두 활기찬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규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멀리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바구니를 들고 있는 한 여인. 뒷모습이었지만 규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매화였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규형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너무 큰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화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규형을 보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졌고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규형이 한 발자국 내디뎠고 매화도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규형은 더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회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벼슬아치의 품위가 있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매화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8의 청순함은 사라지고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규형을 바라보는 그 눈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때 매화의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매화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매화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규형은 그 자리에 서서 매화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놓쳤다. 또다시. 규형은 하인에게 저 여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이 수소문한 결과 매화는 북촌 박참판 댁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규형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겠다고. 그날 밤 규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매화의 모습이 눈에 밟혔으니까요. 수척하고 지친 얼굴, 거친 손, 바랜 옷, 모든 것이 규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매화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씨 부인이 들어왔고 규형의 고뇌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규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규형은 며칠 동안 매화를 다시 만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날 친구 이강이 규형을 찾아왔습니다. 규형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규형의 얘기를 듣고 이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형은 매화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은 서로에게 좋을 것이 없고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만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벼슬도 있고 부인도 있으니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규형은 그녀를 만나야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강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이강은 규형의 손을 꼭 잡으며 매화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보름 후 이강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박참판 댁의 하인 하나가 이강의 신복과 연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매화에게 오늘 밤 북촌 뒷골목에서 만나자고 전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규형은 평민 옷으로 갈아입고 갓도 벗었습니다. 벼슬아치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규형은 북촌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매화가 어둠 속에서 규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형이 다가가자 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규형은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다, 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화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매화는 하루도 도련님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형이 다가가 매화를 껴안았고 매화도 규형을 안았습니다. 10년간 쌓인 그리움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두 사람은 주변에 비어있는 사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10년간의 못다한 말을 오래도록 나누었습니다. 매화는 담담하게 그간 힘들었지만 도련님을 생각하며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규형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매화를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매화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그냥 운명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규형이 매화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고.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형도 매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만을 사랑하고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매화 너를 잊으려 했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마음. 하지만 둘은 여전히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규형은 매화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도망가자. 이제는 나에게 돈도 있고 방법도 있으니 멀리 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이제 벼슬도 있고 부인도 계시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으니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규형은 매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매화는 도련님은 많은 백성을 도와야 하니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 없이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고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매화는 주인이 깨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고 일어났습니다. 규형이 매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친 매화의 손을 느끼며 마음이 아파와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화가 이것이 마지막이니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매화는 이제 자신을 잊고 부인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규형은 절대 그럴 수 없고 너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매화는 대답 대신 규형을 꽉 껴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규형도 매화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처럼 꽉 안아주었습니다. 매화가 몸을 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고,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매화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규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매화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고,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규형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규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규형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구나. 규형은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고, 나를 진정 여자로 봐주지도 않았으니, 그건 자신에게 너무 큰 불행이었다 했습니다. 규형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고, 원치 않는 결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여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형이 놀라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담담했고 체념 상태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곳을 떠나 비구니가 되어 남은 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규형은 자신 때문에 부인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부인은 단호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이것이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 했고 규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싶어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의미한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규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규형에게 원망은 없다 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고 이 모든 것은 신분제도, 양반 집안, 그리고 세상이 만든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렇게 떠났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규형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부인의 희생으로 규형은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 없는 한 사람을 또 불행하게 만들었다 생각하니 괴로웠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고 규형은 더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한씨 부인이 떠난 후 집안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규형은 다시는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이강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매화가 심하게 아프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규형은 즉시 일어나 박찬판 댁으로 향했습니다. 낮이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벼슬아치의 옷을 입고 당당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규형은 박찬판에게 종 하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판은 의아해했지만 규형의 신분을 생각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형을 매화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뒷채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앓고 있는 매화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화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규형이 다가가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화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규형을 보고 놀라며 도련님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규형은 어디가 아픈지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매화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규형은 매화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규형은 박찬판에게 한양 최고의 의원을 불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찬판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인을 보냈습니다. 규형은 매화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곧 나을 것이니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매화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아마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규형은 자신이 반드시 낫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의원이 도착했고 맥을 짚고 진료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고 마음의 병도 있는 것 같다고. 치료는 가능하나 환자의 의지가 중요한 병이라 했습니다. 규형은 약과 치료비 얼마든지 내겠으니 매화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화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규형은 매화를 보기 위해 매일 박찬판 댁을 찾았습니다.
벼슬도 내팽개치고 매화 곁을 지켰습니다. 주변에서는 규형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지만 규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날이 지날수록 약해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음식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규형은 매화와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이야기, 나무 아래에서 나눈 약속, 그리고 둘이서 같이 지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김없이 그날도 규형은 매화를 찾았습니다. 매화가 규형을 불렀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매화가 말했습니다. 행복했다고 도련님을 만나서 도련님을 사랑해서 후회 없다고. 규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화는 다음 생에는 신분이 없는 곳에 태어나 도련님과 평범하게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함께 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그렇게 하자, 꼭 함께 하자. 규형도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매화는 마지막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매화의 숨소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낀 규형이 매화를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춘섬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봄밤 매화꽃이 피는 계절에 규형은 매화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매화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묘는 마을 뒷산에 마련했습니다. 매화나무 근처 매화가 좋아했던 곳에 매화가 있습니다. 규형은 며칠을 매화의 무덤 앞에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무덤만 바라볼 뿐입니다. 어느 날 춘섬이 찾아와 규형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잘못한 거 없고 우리 딸을 사랑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규형은 자신이 매화를 지키지 못했고 자신 때문에 매화가 고생한 걸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용기를 냈더라면, 더 강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친구 이강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규형은 세상을 탓해봤자 매화는 돌아오지 않고 자신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규형은 벼슬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벼슬아치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판서가 분노하며 반대했지만 규형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평민 옷을 입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화 무덤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규형은 매화 무덤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끼니를 얻었습니다. 규형은 더 이상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화 무덤에 잡초를 뽑고 꽃장식을 해 두었습니다. 매화꽃이 피는 봄이면 하얀 꽃을 가득 올려두었고 오늘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매화에게 들려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규형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하지만 규형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고 매화를 지키지 못한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매화 어머니 춘섬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딸 무덤 앞에서 울며
규형과 함께 매화를 그리워했습니다. 5년이 더 지나고 규형은 33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규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규형과 매화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렸고 어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형은 여전히 매화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무덤 앞에 앉아 매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어느 날 매화의 어머니 춘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늙고 병들어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규형은 춘섬을 매화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규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규형은 43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규형은 매화 무덤 옆에 자리를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매화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모두 규형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규형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가끔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매화와 함께 웃던 날들, 매화나무 아래서 나눈 약속.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겨울 규형이 쓰러졌습니다. 초라한 움막에서 홀로. 마을 사람이 발견해 간호했지만 규형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규형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매화 곁에 묻어달라고, 매화 옆에 있게 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약속했습니다. 규형은 이제 곧 매화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고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규형은 움막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매화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8살의 매화, 매화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규형이 손을 뻗어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생 너만을 사랑했다고 중얼거렸고 규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규형 나이 53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규형을 매화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무덤은 나란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두 무덤 옆에는 누가 심었는지 모를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 매화나무에는 유난히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규형과 매화를 기억했고 무덤 주변은 매화나무 덕분에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둘을 갈라놓았지만 죽어서 이루어진 사랑, 규형과 매화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극은 한 집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이야기. 남편의 비밀을 알고도 묻어야 했던 여인의 밤. 정씨 부인은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조금 걷다 보니 고을 외곽의 조용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 끝에는 낮은 담장으로 삐져나온 풍성한 감나무 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기옥은 담장 앞에서 멈추었고 정씨 부인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보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정 씨 부인은 담장에 가까이 서서 담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담장을 붙잡은 손끝은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정 씨 부인도 모르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담장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는 몇 해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갑자년 9월 초이틀 정 씨 부인이 이 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가마 안은 좁고 어두웠고 쪽두리 아래로 들이운 비단끈이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 씨 부인의 나이 18이었습니다. 그녀 손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 번 펴고 접어 접힌 자리가 달아있는 그 종이에는 단정한 붓글씨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생 박도령이 쓴 글씨였습니다. 혼인 전 그의 가을 사람을 시켜 몰래 보내온 시였습니다. 유생 박도령, 그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눈빛이 맑고 글씨가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그 시를 수백 번 읽었으나 답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혼사가 정해진 뒤였으니까요. 가마가 서서히 멈추었고 정 씨 부인은 종이를 접어 원삼 안쪽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때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감나무가 여러 그루 서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었고 굵은 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월서는 그 감나무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현택은 혼례를 치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여러 달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내 남자가 혼례를 치른다는 사실을 월서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감이 흔들렸습니다. 이현택이 처음 이 마당에 들어왔던 것은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감나무들을 좋아했고 가을이 되면 나무 아래에 앉아 감을 먹으며 시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그것이 월선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오늘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슬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감나무만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현택은 늘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월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정 씨 부인의 남편 이현택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반듯하고 학식이 있었으며 어른에게 예의 바르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 노력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던 날부터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아니 어쩌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것은 혼인 후 3년이 흐른 겨울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정 씨 부인은 비로소 이 집의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과 정 씨 부인을 귀하게 여겼고 부부가 나란히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이 집이 온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정 씨 부인은 가끔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택이 한 달에 한두 번은 밤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고, 들어올 때는 도포 어딘가에 낯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으로 살면 된다고. 그것이 정씨 부인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꾸러미가 들어온 것은 혼인 넷째 해 가을이었습니다. 월서는 이른 아침부터 소쿠리 하나를 옆에 두고 잘 익은 감을 하나씩 고르고 있습니다. 금이 없는 것, 고르게 잘 익은 것, 색이 고운 것. 손으로 쥐어보고 들여다보고 아닌 것은 내려두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어린 딸 아이가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감나무 아래를 뒤뚱뒤뚱 걸어 다니며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올렸습니다. 감을 다 고르고 직접 지프로 감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지프를 하기 위해 감을 하나씩 올려 매듭을 지으며 월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집에 들어갈 것이다. 이현택의 손을 거쳐 그 집 안채까지. 그녀는 꾸러미를 다시 한번 매만졌고 그리고 옆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들려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현택의 삶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신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이현택이 외출해서 돌아오며 감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얻은 것이오. 정씨 부인은 감꾸러미를 보며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현택은 헛기침을 하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애써 부인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받아든 감꾸러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잘 고른 감이구나. 고르게 익었고 지프로 묶은 매듭도 단정했습니다. 길을 오다 아무에게나 얻은 것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정성을 들여 고르고 손수 매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여자의 손을 거친 것처럼 정씨 부인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느낌이 가슴 한켠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것이 명치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씨 부인은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더 이상 모른 척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옥은 정씨 부인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이었습니다. 기옥의 눈빛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려다 참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기옥은 입을 다물었고 잠시 뒤에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기옥에게는 말 못할 무슨 일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남편 이현택이 또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기옥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저작거리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거리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현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장터를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옥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뒤를 따랐습니다.
이현택이 뒤를 돌아보았고 기옥은 재빨리 처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숨을 참았습니다. 이현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을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기옥은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들킬 것이 두려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님을 위해 알아야 했습니다. 골목이 끝나는 곳에 낮은 담장이 있는 집이 보였습니다. 이현택이 그 대문 앞에서 멈추었고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크고 오래된 듯한 감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가지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기옥은 이현택이 들어간 집 가까이 다가가 담장을 넘어다 보았습니다.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이현택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가족인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기옥은 그 집을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님 걱정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마님에게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할지 기옥은 떨리는 손으로 치마 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기옥이 정씨 부인에게 갔습니다. 마님,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어디를? 가 보시면 압니다. 마님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씨 부인은 기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기옥의 눈은 많이 긴장되어 보였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기옥이 앞장섰고 마을을 벗어나 조금 걷다 보니 고을 외곽의 조용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 끝에는 낮은 담장으로 삐져나온 풍성한 감나무 가지들이 보였습니다.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었습니다. 기옥이 담장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담장에 가까이 다가가 발끝을 세워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30쯤 되어 보이는 고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감나무 아래 그 여인과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람. 내 남편, 아이들 아버지 이현택이었습니다. 평소에 나에게 짓던 웃음과는 다른 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토록 편안하게 힘이 빠진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현택이 아이를 안은 채로 여인 쪽으로 걸어갔고 여인이 자연스럽게 이현택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 있는 세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담 너머 감나무 밑 그들은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눈을 감지 않았고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가을밤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바람이 불어 붉게 익은 감들의 가지와 함께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의 하얗게 힘이 들어간 손끝이 천천히 담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옥은 소리를 죽이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기옥의 손을 잡고 그 집 앞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고 골목을 지나 이씨 가문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담 너머에서 본 것이 눈꺼풀 안쪽에 박혀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나란히 선 세 사람이 감나무 아래 서 있던 그 가족이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빠져 있던 정씨 부인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현택이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남편 이현택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의 젓가락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좁고 소박해 보이는 방.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작은 문갑 하나, 벼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박도령은 붓을 들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벼루 위에 먹이 말라가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 그는 혼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혼인을 해야 한다고, 혼자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박도령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시집을 간 것이 여러 해 전이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었고 어느 고을에 이씨 가문으로 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가을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을이 되면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도령은 붓을 내려놓았고 지난날 그 사람에게 보냈던 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기를 바랬고 진심으로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후로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감꾸러미가 들어왔습니다. 이현택은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을 오다가 얻었다. 고을 아전이 보내온 것이다. 지인의 집에서 얻어왔다. 정씨 부인은 늘 그렇듯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감꾸러미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 세 사람의 모습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감을 받을 때마다 무언가 모를 서늘함이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처음 감꾸러미를 받던 날 가슴 한켠을 스치고 명치 아래로 가라앉던 그것이 해가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왜 보내는가? 정씨 부인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들려보내는 것인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 말 한마디 없이 감꾸러미 하나로. 정씨 부인은 그것을 알면서도 해마다 감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편 그 가을마다 월선의 집 마당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을 고르고 정성껏 포장을 하는 그 일이 언젠간 끝날 수 있다는 기대로 매해 정성껏 감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병술년 여름, 역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둘씩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현택도 열이 나기 시작했고 처음엔 단순한 몸살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넘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의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밤마다 그 곁을 지켰으며 탕약을 다리고 이마에 열을 식혔습니다. 그가 의식이 흐릿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 또렷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렴풋이 그 이름을 들었지만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고 남편을 더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이래 만에 이현택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나이 26이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아침 정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함이 너무 커서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편 월선은 평소와 같이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현택이 역병으로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을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드나들던 시간이 지나고 집안이 한풀 가라앉을 무렵 대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기옥이 나가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상복을 여미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담 너머에서 보았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그 여인. 월선이라 합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날에, 이런 자리에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아이는 서방님의 아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매와 입술의 모양, 남편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집에 삽니까? 감나무 그 집? 월선은 놀란 눈으로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감꾸러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들려보낸 것이지요. 마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존재를 누군가는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라도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월선과 아이는 빈소에 절을 했고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고 2번 다시 오지 않겠다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기옥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담 너머의 세 사람을 보고 돌아서던 그날의 눈물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상이 끝나고 첫 번째 장날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기옥과 함께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집 안에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했고 자꾸 세 사람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생선전, 채소전을 지나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목전 앞을 지날 때쯤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긴 맑고 단정한 그 눈빛의 박도령이었습니다. 박도령도 고개를 들었고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저작거리 한복판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박도령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정씨 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박도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저가 이 고을에 시집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망설였습니다. 혼인은 하셨습니까? 박도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고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도령은 마을 어귀
주막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정씨 부인은 기옥을 시켜 그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박도령은 아직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혼자 집을 나섰고 주막에서 박도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숭늉 한 사발씩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도령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을 때 소저가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혼사가 정해진 뒤였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숭늉 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박도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저를 찾아온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홀로 되셨다는 말을 듣고 발이 움직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처음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박도령과 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뻗어 정씨 부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나무 집 세 사람을 보고 가슴에 품어왔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령의 눈빛과 따뜻한 손이 모든 걸 녹여주었습니다. 박도령이 정씨 부인을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만날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도령은 아이들도 함께 하자고 행복하게 같이 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도령과 잡은 자신의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박도령은 정씨 부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꿈일 줄 모르고 거짓이 없는 눈, 진심이라 느껴졌습니다. 숭늉이 다 식어가도록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며 10여 년을 혼자 살아온 남자.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18배 가마를 탔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씨 집안을 지켰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분해도 삼켰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도령이 정씨 부인을 배웅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냇가를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갈대가 길 양옆으로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밤 바람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정씨 부인의 어깨가 바람에 떨리고 박도령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정씨 부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달이 물 위에 떠 있고 바람 소리와 함께 갈대가 사방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물 위에 비친 달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정씨 부인은 몰랐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긴 결혼 생활에도 정씨 부인은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도령이 정씨 부인의 몸을 천천히 돌려 넓은 가슴으로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의 따뜻하고 넓은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갈대 소리만 있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도령이 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섰습니다. 정씨 부인이 접힌 종이 한 장을 품 안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장롱 깊은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시를 이제 다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부터 수천 번을 읽어 접힌 자국이 너덜너덜한 종이었습니다. 처음 가마를 타던 날에도 그녀는 그것을 품에 넣고 왔습니다. 박도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이제 그 종이를 박도령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박도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도령이 돌아섰고 마을 어귀의 길을 따라 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박도령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녀는 돌아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담 너머 세 사람을 바라보다 돌아서던 그날의 것이었고, 감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아들던 수십 번의 것이었으며, 어젯밤 갈대밭 그 품 안에 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침바람 속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서기 전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을 것이라 자신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대문이 열리고 두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봄이 올 것이다. 늦었지만 올 것이다. 어느 산 아래 마을에서 나를 생각하며 시를 쓰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선에서 사랑은 마음이 아닌 신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담장 너머에서 무너지고 끝나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1편 마칩니다.